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대목이고요. 부동산 문제는 정권 처음 들어올 때도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보통 이제 한 정책을 피면 3년 정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기본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택지를 매입하고 뭘 그 저기 뭐 준비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하고 한 그게 빨라도 3년이거든요. 효과 나려면 5년이다 교통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건데 그 앞정부에서 이제 많이 규제를 풀어버리면은 무분별하게 되면 이제 뒤에 들어온 정부가 힘들어지는 건데 단순히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자체의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17년도에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꾀하고 있었는데 선거 전후부터 좀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이 저금리가 되고 또 재정 확장 정책이 되면서 풍부한 유동 자금이 지금 거의 3천조까지 얘기하잖아요. 2018년도에 17년 18년도에 한 1,200조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배 이상의 자금이 풀리면서 그 부동산 좀 많이 유입된 것도 그 거시경제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자체도 좀 여러 가지로 수요 공급 문제를 포함해서 또 투기 세력의 또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부동산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대한 개념은 뭐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 건데 그 집이 불안해지면은 이제 이민심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효과적인 그 7월 입법을 마무리를 하고 추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 40대층이나 30대층에 이탈이 있었던 것 같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급작스러운 그런 사건 이걸로 통해서 또 젊은 여성들의 이탈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보통 한 뭐 서너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이제 그 규제입니다. 규제. 그러니까 이제 소위 투기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 자금력을 동원해서 막 집을 갖다가 대규모로 매입하고 뭐 이럴 때 가서 얘기 들어보면 현장에서 뭐 부동산 공인중개소 들려서 이 정도 값이면 다 달라 이 매물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쭉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규제 정책을 피는 건데 그 수단은 또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금융이고요. 금융은 이제 LTV, DTI 해서 대출을 갖다가 이제 규제 지역에 있어서는 제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금융. 그 다음에 세제. 세제도 이제 뭐 집을 갖고 있을 때 보유세죠. 갖고 있을 때. 그래서 다주택을 보유하면 이제 보유세를 이번에 많이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팔 때 이제 거래세인데 그 양도세. 팔 때 이제 그 세금을 매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살 때. 그래서 2주택, 3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취득세죠. 그거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세율을 많이 올린 상황인데 그렇게 세제로 이제 또 하는 방식이고 또 그 공시지가 현실화 시킨다는 과정에서 이제 공시지가를 올리는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공정가액을 높이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책이 있습니다. 이게 수요 공급이 시장 원리상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 서울 시내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한 50%못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도 자가주택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3가구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로 가면은 이제 좀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정부 측이나 관료들은 저 전체 수치를 봐서는 부족하지 않다. 그건 맞는데 실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그 주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공급을 갖다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놓줘야 되는데 그래야 실수요자들이 투기 세력이 만들어놓은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이제 상기 신도시도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상기 신도시가 이제 벌써 한 1년 했는데 근데 아직 효과가 안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지역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의 그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보호구역 해제니 뭐 지배 해제니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주택에 대한 유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뭐 이익공용도 나오고 뭐
또 사회주택도 나오고 뭐 외국에 가보면 유럽 같은 데 사회주택이 뭐 20%가 넘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그 공급 주체부터 그 주택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믹싱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너무 이제 그 공공이나 민간이냐 이거 하고 두한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또 다양한 주택이 위험한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린다 해서 부동산 시장은 그 당장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택 시장 안정화할 수 있는 단기 대책과 그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의 중기적 대책,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주택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공급 주체부터 다 바꿔나가는 그런 장기적 구조적 방식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뭐 영끌이라고 그래갖고 뭐 영혼을 끌어서라도 뭐 집을 사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부동산은 심리제입니다. 그래서 막 이번 기회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서 막 쫓아가는 거죠. 비싸더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뭐 부모님한테 빌려서라도 막 그걸 합쳐서라도 막 이제 쫓아가면서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서울에 오는 집을 꼭 사지 않으면 나는 서울에 주택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젊은이들한테 퍼지면서 그런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엔 집은 망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분히 심리적인 겁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내가 한 2, 3년 참 기다리면은 우리도 서울 시내에서 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 필요한 주택을 실소유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야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면서 그 이상 과열 심리가 좀 진정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공급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한 3, 4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뭐 공공주택이 좀 일정한 규모가 공급이 된다. 근데 먼 데면은 효과가 없죠. 또 그래서 가까운데 서울 시내 뭐 주변에 서울 시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 서울시도 그런 정책을 계속 해왔어요. 역세권에 뭐 용적률을 높이거나 뭐 그래서 청년들을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짜투리 땅 유유지 뭐 이런 것들 했지만 이렇게 이것도 역시 시그니처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몇만 세대가 들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공약을 갖다가 이번에 총선 때 할 때 제가 이번 총선 공약 단장이었는데 정책 공약 단장이었는데 그때 용산에 이제 8천 세대를 저희가 그래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 된다는 거를 막 이런 거 자꾸 놓아야지 안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된다 해서 그걸 이제 8천 세대 정도로 해서 놓고 전국은 청년 신혼 부부 10만 도시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뭐 그런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뉴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보다 중요성에 비해서는 아직 홍보가 좀 정책 홍보가 덜 됐는데 코로나라는 큰 위기상을 맞이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에 공황 중에 나온 거 아닙니까? 뉴딜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이 위기를 대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또 사회적인 그 협약을 맺어가면서 하는 그런 경제를 갖다 다시 재건하고 살리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하나의 중요한 국가 발전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게 디지털 뉴딜, 비대면 뭐 이런 세 가지 정도만 나왔는데 그래서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번에 거기에 그래서 그린 뉴딜이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휴먼 뉴딜을 초기에 쓰다가 요즘은 이제 고용 안정망, 사회 안정망, 포용 뉴딜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하고 기본 베이스로 이제 그 어려워지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면 재난은 뭐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해갖고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용 안전망과 그걸 더 넘어서는 사회 안전망, 그래서 포용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틀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필러로 세우고 양기둥으로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양쪽을 융합해야 됩니다. 그 양쪽 기술 융합이 돼야 되는데 영역적으로. 그래서 그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지금 그 발표를 한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했고요. 오늘도 저희 당에서도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라고 해서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거기에 3개 분과를 두고 외부 자문위원들 한 80명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대통령도 매달 한 번씩은 직접 본인이 주재하는 그 뉴딜 전략회의를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뉴딜 좀 아까도 보니까 대정부 질의에서 하는 게 저 다 디지털 뉴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융합 예로 이런 겁니다. 학교에 데이터 댐 요새 학교가 아니라 데이터 댐
그다음에 AI 정부. 과거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그 인터넷 이런 것들 갖다 보급시켰지 않습니까? 벤처에서. 그래서 요번 정부는 AI 정부가 돼야 된다. 전자 정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댐을 구축해서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갖고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죠. 그걸 까져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갖다 물길처럼 흘려 보내서 고속도로망으로 빠른 속도로 정보 공유를 하게 만들어서 그 새로운 그 산업 발전을 시킨다 이런 게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린뉴도 알다시피 이제 환경적 부분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개념들이고 이게 디지털과 연결된 게 이제 스마트 그린 학교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좀 노후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전국에 한 8,000개 정도가 있는데 물론 기준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 건물에서도 CO2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롭게 요즘은 리모델링하는 것들은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거의 열 제로율도 열 효율도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것만 하지 말고 이 디지털 요번에 원격 수업들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 교육 같은 것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떤 디지털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을 함께 그림과 디지털 함께 해서 그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시설에다가 투입을 하는 겁니다.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정책 공부가 좀 덜 되고 있어서 요새 뭐 또 워낙 사건도 많고 해갖고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쉽게 알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